네, 안녕하세요. 이번 달 모의고사 출제한 세법 이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번 달이 지금 7월 달 모의고사를 진행을 했으니까요. 이제 8월, 9월 딱 2번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모의고사에 문제 나왔던 지문들을 잘 익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에 나온 지문 중에 실제 시험에서 다시 출제된다 했을 때 절대로 이걸 틀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출제했던 지문을 다음에 또다시 봤을 때 어디에선가 이거 분명히 봤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봤던 지문은 이제 시험 볼 때까지 확실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시험장에서 안 틀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안 틀리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5회예요. 자, 5회 시험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3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시행했으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5번 진행했죠. 자, 5번. 근데 여기다 이제 2번을 더 가. 이제 8월, 9월. 그러면 총 7번의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건데, 이제 민법이나 학개론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은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40문제씩이에요. 40문제씩 7회면 엄청난 문제거든요. 근데 세법, 그다음에 공시법은 총 14문제, 세법은 16문제. 그래서 16문제를 7번에 걸쳐서 시험 본 것만 딱 정해놓고 그것만 다시 보셔도 아마 문제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라면 실제 시험장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풀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풀어도 풀 때마다 틀리는 문제들이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해설하는가, 이제 해설하는 방법을 알으셔야 돼요. 이제 25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성립하고 확정을 물어봤는데, 성립은 세금을 계산하는 준비 단계를 말하고, 확정은 구체적으로 세액이 결정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내요. 그런데 이제 소득세 중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성립시기, 이거 6월달 모의고사에도 본 것 같은데 한 번 봤던 문제지만 한 번 더 내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문을 출제했을 때 이제 완전하게 이해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원천징수 그러면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그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그러면 1번은 틀렸네. 이제 옳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2번은 수정신고는 수정신고는 그랬네요. 요것도 지금 선생님 6월 달에 본 지문 같은데요. 네, 그것도 본 지문이에요. 이제 문제 지문을 이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수정신고라는 것은 당초 신고된 것보다 금액을 올려서, 그럼 감액이 아니라 증액하여 확정하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거. 수정신고라는 것은 신고 납부 세목은 처음 신고할 때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수정신고 하더라도 요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기한 후 신고는, 그럼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안 했으니까 기한 후 신고는 확정의 효력이 없어요. 기한 후 신고를 해도 세액의 결정은 정부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라는 것은 확정의 효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다음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처음 본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납세의무가 확정된 소득이나 수익이나 재산이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 소득을
그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여기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돼. 신고하면서 여기서 확정이 되죠. 자, 신고하면서 확정이 되는데 이제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 그러면 성립될 당시니까 성립은 여기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났을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여기에서 성립이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의 소득이다. 그러면 작년 소득을 2024년 5월 달에 확정을 해. 그러면 여기는 2024년에 5월 달에 신고할 때는 2023년의 법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24년에 신고한다고 해서 2024년의 법령으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그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서 과세하겠습니다. 그 말은 2023년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서 2024년 5월 달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4번이 맞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시험 문제를 내면 어떡해요? 아니요. 앞에서 1번, 2번은 이미 1번, 2번, 3번은 기존에 문제에서 다 이미 나왔던 지문들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이 지문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4번이 답이라는 걸 풀 수 있어요. 그다음 5번은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그랬으니까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래요. 결정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쉬운 문제처럼 보이는데 정답으로 유도되는 4번은 처음 본 지문을 4번을 답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신고할 때 법령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가 성립됐을 때 그때 시점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일 현재 시점요. 성립될 당시의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지 내가 신고하는 시점의 세법으로 그때 당시의 세법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023년도 세금은 2023년 법령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해서 2024년 5월 달에 신고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쉬운 지문인데 정답으로 유도되는 4번 지문만 헷갈리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올바른 정답이었네요. 그래서 25번은 4번 이게 정답이에요. 자, 26번으로 가보죠. 자, 26번은 이의신청과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럼 이제 이거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자, 흐름을 탈 때 여기서 이제 불복 청구인이라고 말해요. 불복을 청구하는 사람. 불복을 청구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이의신청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만약에 심판 청구를 한다. 그러면 심판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불복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든지 심판 청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으로 가. 자, 행정소송으로 갈 때는 이 소송은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소송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의신청하고 바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안 돼.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거친 다음에 심판 청구를 이렇게 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만 관계해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여기서 이렇게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도 90일 이내에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 청구할 때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소액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은 가족 중에 한 사람 혈족이 대신할 수 있죠.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여기서 90일 안에 불복을 제기해야 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불복 청구를 90일 안에 할 수 없으면 그 사유가 해소되고 14일이라는 시간을 둬줘. 자,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판 청구를 제기하시면 돼요.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또 처음 본 지문이 나왔죠.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에서 처음 본 지문 하나씩을 썼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1개에서 2개 정도가 모르는 지문이 출제가 되니까요. 그런 걸 지금 해결하는 거예요.
이 신청에 대한 결정에, 그러면 결정이라는 이야기는 이 신청을 하고 그걸 답변을 지방자치단체가 답변을 해줬는데 그 결정에 잘못, 계산의 착오, 그다음에 명백할 때, 계산의 착오가 명백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성정할 수는 있어요.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서 그 결정을 경정, 수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한 번 결정해보면 수정이 안 돼요. 원래는 한 번 결정하면 수정이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돼. 그런데 예외적으로 계산의 착오라든지 잘못 기록된 게 명백했을 때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고 이 신청인의, 그 사람이 신청인의 정정을 요구하며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서 정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5번은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이 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청구인이 심판 청구도 하고 이 신청도 하고, 그러면 심판 청구를 한 다음에 이 신청을 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제 여기가 더 하급이에요. 자, 이 신청이 하급이고 심판 청구가 상급이에요. 상급 기관에다 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어요. 밑에서 위로는 올라올 수 있는 화살표가 밑에서 위로는 올라올 수 있는데 위에서 밑으로는 못 가요. 그럼 위에서 밑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 청구를 하고 이 신청을 한다. 그럼 둘 다 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심판 청구로 갔다가 이 신청으로 오는 건 이거는 하자. 이런 경우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각하하는 거예요. 이 신청을 각하합니다. 이 신청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걸로 봐서 이 신청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청구만 거쳐도 소송할 수 있으니까 이 신청을 내가 위에다 해놓고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 것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위에 건 그대로 존속하고 밑에 건 없는 걸로 보니까 심판 청구를 제기하고 이 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심판 청구를 각하하는 게 아니라 이의 신청을 각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이 문제에서는요 4번하고 5번을 못 보던 지문으로 막 내놓고 못 보던 걸 답으로 만들어버렸네요.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5개 중에서 3개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고 나머지 2개가 헷갈리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는 이제 모르는 지문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문은 최대한 내가 제껴놓고 모르는 지문 중에서 그거에서 답을 찾아내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5번 요게 틀렸어요. 27번 가보죠. 이제 소득세, 납세금 및 소득 금액의 계산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자, 이제 피상속. 누군가가 사망해서 사망한 사람의 소득이 있으면, 사망자의 소득이 있으면 이 소득은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신고해 줘야 돼요. 상속인에게 과세해야 돼요. 그럼 상속인이 대신 낼 때 사망자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서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사망자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 묶지 말고 따로 구분하여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2번째.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 그럼 특수관계인 속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특수관계인 딱 나오는 순간 증여를 부인합니다. 얼른 요 생각부터 하세요. 증여 부인. 증여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증여를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그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말이 증여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증여한 증여자를 이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증여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면 그러면 이제 증여받은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받은 사람하고 증여한 사람하고 나쁜 짓을 둘이 같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증여받은 자에 대해서도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 했으니까 2번은 맞았네요. 2번은 이건 풀 수 있겠네요. 자, 3번.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결손 중에 주거용금은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만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공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4번. 공동 소유한 자산에 대한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그럼 무조건 공동 소유 자산이며 공동 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게 아니라 공동 소유 자산이 나오면 각자 납세 의무를 집니다. 각자 납세 의무를 지고 절대로 연대 책임은 없어요. 이래야 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각자 세금을 내는 거지 연대 책임은 절대 없습니다. 자,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수익자. 자, 수익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데 만약에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위탁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수익자의 상속인이 대신 세금을 내시면 돼요. 신탁재산은 원칙은 수익자가 납세 의무를 지고 만약에 그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는 거지 위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탁재산을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을 때는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통제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수익자가 있으니까 수익자가 세금을 내고 만약에 그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8번 가보죠. 28번은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는데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발생한 총수익. 여기는 소득금의 특례가 적용된다는 이야기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이에요. 자,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이 말은 이제 주거용 건물 임대에서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를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선택하는데 그 금액은 3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2천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2천만 원이 넘어버렸을 때는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 주시면 돼요. 자, 1번 탈락. 2번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지만 자, 한 개의 주택, 하나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받은 월 임대소득, 여기서 임대소득을 월 임대료라고 생각하세요. 월 임대료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지만 단 그 주택이 기준시가로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만약에 그 주택이 외국에 있는 주택이라 하면은 이때는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래서 기준시가라는 걸 주의해야 실거래가 아니에요. 기준시가로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은 주택 한 개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과세가 돼. 또 국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상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3번. 이제 주택에서 받는 보증금은 주택의 보증금 딱 두 가지로 동시 충족해야 되네요. 주택수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단 3주택 속에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소형주택은 빼고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겠습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그러면 남의 집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 주택을 갑이 을에게 임대를 해주고 을이 A 주택을 임차해가지고 다시 그 A 주택을 병에게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받았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은 모두 다 A 주택이 주택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지금 여기를 물어본 거죠. 전세 받은 집을 내가 전세로 얻은 집을 다시 누군가에게 다시 전세를 내줬을 때 그때 그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은 바로 여기 이 사람 을을 말해요.
또는 전세 받은 자, 을을 말해요.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말은 을이라는 사람이 남의 집을 빌려가지고 그 빌린 집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이 A주택은 을의 주택수에도 들어갑니다. 이 말이에요. 갑의 주택수에도 들어가지만 을이라는 사람의 주택수에도 포함하겠습니다.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이 말은 주택임대소득에서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등록 임대주택이었을 때는 전체 받은 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요. 자,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 못 받았던 종합소득금의 400만 원을 추가로 여기서 또 뺄 수 있어요. 60%를 차감하고 추가로 400만 원을 차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400이라는 것은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아가지고 거기서 소득공제를 못 받았던 금액 중에 400만 원까지는 추가로 임대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자,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래서 28번은 1번 이게 정답이 돼요. 29번 가보죠.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국외자산. 그럼 국외자산 양도의 납세 의무자는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한한다. 자, 거주자만 해당되는데 이때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납세 의무를 지고 그럼 1번은 탈락. 자, 2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는데 여기서 필요 경비를 빼는데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안 돼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는 자, 여기는 이제 국내 거, 국외 거 나눠 볼게요. 국내, 국외. 우리나라에서 양도할 때는 필요 경비 계산 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요걸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게 취득 가격을 기준시가로 할 때만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기준시가를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준시가 방식으로 할 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 방식이 아니었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인정을 못 받아요. 그래서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차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자, 3번. 이제 환차익이 나오죠. 환율. 자, 외국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환율 차이로 이득을 봤어. 그럼 환차익이 발생이 됐을 때 이때 환차익은 양도소득이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환차익이란 환율 차이로 인해서 이득을 본 거지. 이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면 안 돼.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환차익은 제외하겠습니다. 이제 4번.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 가액과 필요 경비가 나오네요. 그래서 양도 가액은 돈을 내가 오늘 양도하고 돈을 받았으니까 받은 날 현재. 그래서 수령일 현재의 환율로 환산해 가지고 그럼 수령일 현재의 현재 환율로 환산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가지고 신고 들어가고 필요 경비라는 것은 돈을 지불했으니까 지출일 현재 환율로 환산해 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돼. 그래서 양도 가액은 수령한 날 현재, 필요 경비는 지출한 날 현재 환율에 의해서 계산해서 우리 정부에게 신고를 다시 해주면 돼. 그럼 3번은 맞았네요. 이제 국외자산을 양도할 때는 국외 소재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공제받을 수 없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가능해요. 기본공제는 되는 거죠. 기본공제는 되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드디어 또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선생님 제발 좀 계산 문제 좀 내주지 마세요. 아니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 2개가 나오니까 이번에 한 문제 낸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2문제씩 나와요. 계산 문제가 2문제 나오는데 그 2개는 우리 시험에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를 해줘요. 너무 계산 문제라 해서 막 겁먹지 마시고
물어보는 게 양도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과세 표준. 그럼 먼저 양도가액에서 출발해. 취득가액을 빼. 취득가액에서 또 필요경비 빼. 여기까지 계산하고 나면 이제 남는 게 양도차익이 남아. 양도차익에서 또 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이걸 빼. 장특공제를 빼고 나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와. 양도소득 금액에서 다시 빼는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 그럼 기본공제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죠. 자, 요 순서대로 잡아넣기만 하면 돼요. 자, 넣어볼게요. 양도 실거래가 기준시가, 실거래가 기준시가 둘 다 있네. 그러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가 둘 다 존재했을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양도 당시 실거래가는 8천만 원. 그러면 취득 당시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그럼 실거래가 5천만 원. 그다음 필요경비, 증빙에서 확인된 거 500만 원. 됐네? 양도비 500만 원. 그럼 필요경비 500만 원. 자, 이제 빼. 8천에서 5천 빼면 3천. 3천에서 500 빼면 2,500.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니까 보유기간은 2년밖에 안 되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이 넘어야 되는데 2년밖에 안 되니까 공제 안 돼. 안 되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2,500. 그 다음에 이제 쭉 자료를 보니까 등기 됐네. 등기 됐으니까 등기만 됐으면 이것 말고 다른 건 주어진 자료가 없다고 그랬으니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토지 A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 과세 대상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공제 250을 빼. 그러면 2,500에서 250을 빼니까 2,250. 자, 이제 과세 표준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2,250. 자, 있는가 보죠? 있네요. 여기 들어있네요. 3번에. 2,250. 그럼 답은 3번. 자, 풀었잖아요. 정확히. 전 풀어서 3번. 맞았네.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계산 문제 풀 때 요구사항이 뭔지 보고 요 식을 먼저 세울 줄 알아야 돼. 요 식을 이렇게 못 세우니까 이걸 못 세우니까 단순히 더하기 빼기 문제인데 못 풀었던 거예요. 단순히 더하기 빼기 문제인데 이거 못 푸는 이유가 요 식을 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과세 표준을 구하는지, 과세 표준 구하는 식을 한번 쭉 이렇게 써봐. 써보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이제 31번. 소득세, 비과세 소득은 모두 몇 개인가? 이런 게 사실은 까다로운 거예요. 비과세 소득은 몇 개예요? 그랬어요. 자, 사업소득 중에서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겠다. 논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비과세예요. 비과세 하나 나왔네요. 그다음 두 번째로 면적이 감소되고 그 다시 재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감소되고 지급받는 조정금. 조정금을 받았더라도 받은 조정금은 세금을 안 내죠. 이것도 비과세네요. 비과세예요.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와 농지 교환의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편에 4분의 1 초과가 아니라 이하. 근데 초과해버리면 4분의 1 초과해버리면 이거는 과세가 되겠죠. 과세. 파산 선고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그럼 다음 중에서 비과세 소득은 몇 개예요? 그러면 1개, 2개, 3개예요. 3개요. 그래서 31번은 4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문제인데 이렇게 박스로 만들다 보니까 어렵게 보일 뿐이에요. 실제로 엄청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제 32번 문제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그럼 1번은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다.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이자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그럼 답은 바로 1번이네요. 원래 취득할 때 발생한 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가격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담보를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니죠. 양도담보로 인하여 담보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체결하면 양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변제 충당이 되면 소유권이 움직여버리니까 이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양도에 해당이 돼버린 거예요. 양도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변제 충당이 되면 그때는 양도한 걸로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증여자인 사촌형의 채무를, 그러면 사촌형이면 배우자 하나 직계 존비속 아니죠? 아니니까 채무를 인수했다 하면 오케이, 알았어. 인수했으니까 인수한 건 그냥 유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유상. 양도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채무를 인수하면 인수한 만큼은 유상이니까 유상. 이걸 바로 양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거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근데 4번은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을 때는 양도 대상은 아닙니다. 환지하면서 지목과 지번이 변경이 되는 건 양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에서 땅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해당 연도의 지상권. 그러면 토지하고 지상권은 종류가 같죠.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눴을 때 토지하고 지상권은 부동산이라는 종류가 같으니까 같은 종류 안에서는 양도 차손과 양도 소득 금액을 서로 통산할 수 있습니다. 서로 통산할 수 있어요. 같은 종류끼리는 공제가 가능한데 부동산과 주식은 서로 간에는 통산이 안 돼. 부동산과 주식은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 토지하고 지상권은 같은 종류의 소득으로 봤기 때문에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통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이었네요. 자, 33번. 이제 가로놓기 문제가 세법에서 가로놓기 문제가 하나씩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택한 거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내용 중에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실질 거래가격과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특수 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시가의 취득, 그다음에 시가의 양도. 그러면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고가로 취득하면 시가보다 고가란 이야기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니까 시가를 초과하여 이 말이에요.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양도할 때는 저가 양도입니다. 저가 양도라는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거래했을 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됐을 때는 시가에 의해서 다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금액으로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또 시가에 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한 행위로 보겠습니다. 이제 찾으면 돼. 그다음 초과, 미달, 3억, 그다음에 5%. 자, 찾아보죠. 자, 초과, 미달, 3억, 5%. 이걸 잘 찾으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할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요걸 잘 찾을까 참 의문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잘 찾았으리라고 믿어요. 찾았을 걸로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로 정답으로 연결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당행위 계산과 관련된 게 실제 시험에서는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부당행위 계산하고 관련된 게 이런 식으로 가로에서 어떤 걸 찾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는 것은 고가 취득, 저가 양도 둘 다 조건은 3억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정답은 3번이었네요. 이제 34번. 이제 국내에 주택 두 채, 상가 건물 한 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을 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물세예요. 물세니까 납세 의무자별로가 아니라 주택별로
이제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는데 0.1에서 0.4까지의 초과 누진세로 과세해요. 상당히 까탈스럽네요. 1번 질문. 자, 2번.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상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공정시장 가액비율 60%가 아니라 토지 건물은 70%를 곱하고 주택인 경우에만 60%를 곱하기 하겠습니다. 단 상가 건물은 비례세율로 과세합니다. 맞았죠? 상가 건물이니까 0.25%의 비례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제 3번은 가배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네요. 자, 인세니까 납세 의무자별로, 맞았죠? 납세 의무자별로 그 사람이 개인이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인이 두 개 이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례세율로 가는 게 아니라 초과 누진세율로 갑니다. 이제 초과 누진세율인데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을 두 개 이하였을 때는 0.5에서 2.7%의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종부세는 0.5에서 2.7%의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돼요. 3번. 상가 건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말은 상가 건물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가 건물은 종부세 아예 자체를 물리지 않아요. 종부세 자체가 과세가 안 되니까 납세 의무자별로 비례세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5번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가백에 부과된 세금이 있으며 재산세로 이미 부과된 게 있으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제 주는데, 이제 가로를 볼게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된 세율이 적용이 됐을 때는 그 적용된 세액을 공제시켜 주면 돼요. 그래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해가지고 세금을 추가로 냈을 때는 가감돼서 세금 낸 것을 빼주시면 돼요. 그럼 5번은 맞았네요. 5번이 정답이 돼. 여기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 5번 요게 정답이요. 야, 이거 조금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 지문은. 자, 35번.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자, 종합부동산세는 분납이 났네요. 분납은 250만 원 초과 6개월. 이제 2번. 과세 기준제 65세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60이 넘어야 되는데 65세고 보유기간이 10년이네. 그러면 65세라는 것은 60에서 65세 미만이면 20%, 65세에서 70세 미만이면 30%. 그럼 20%가 아니라 30% 공제받을 수 있고. 자, 10년이면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20%, 10년에서 15년 미만이면 40%. 그럼 20%가 아니라 40%. 둘이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개 합치니까 70%네요. 30%, 40%, 70%. 여기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단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한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은 비거주자인 경우에 비교는 납세지를 물어봤네요. 이제 순서 비거주자인 경우에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1번이고 이렇게 이게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으면 소득이 발생한 장소가 2번이고 소득이 발생한 장소도 없으면 주택과 토지의 소재지로 갑니다. 그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토지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습니다. 맞았네요. 자, 4번.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 방식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12월 달에 신고 납부하면 정부가 이미 세금을 결정해서 통지했더라도 이미 세무서장이 결정한 그 종합부동산세는 없는 걸로 간주하시면 돼요. 그다음 5번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죠. 그러면 개인이 소유한 1세대 1주택이라 했으니까 전체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12억을 먼저 빼. 자, 12억을 빼고
12억을 빼고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기 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1세대 1주택이면 12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고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전체 중에서 9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고 만약에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이면 전체 중에 뺄 것은 빼기 0, 0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시고. 그럼 이 문제는 다음 중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2번. 요게 틀렸네요. 자, 지문만 상당히 길었어요. 이거는. 자, 36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무 증여를 통해서 부동 이전받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칙은 증여를 통해서 유상으로 봐요. 증여, 채무 인수는 일반적인 경우 유상으로 보는데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 부동산은 유상 취득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말이 뭐냐면 유상 취득의 경우를 준용한다 이 말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은 증여로 가고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과 똑같은 규정을 쓰겠습니다. 이 말은 유상 취득의 경우를 준용한다는 이야기는 원칙은 증여로 보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그때 가서 유상 취득으로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주시면 돼요. 자,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이 하나는 다 틀렸죠. 이것 말고도 더 있죠. 부동산, 차량, 기계, 항공기, 선박, 임목도 있죠. 그다음에 광어권도 있죠. 어업권도 있죠. 양식어권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각종 해운권들 있죠. 골프 해운권, 승마 해운권, 막 해운권 이런 게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것 말고도 부동산, 차량, 기계, 선박, 항공기, 임목,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골프 해운권, 콘도 해운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해운권, 그다음에 요트 해운권 뭐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콘도 해운권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총 14개 정도인데 이것밖에 없다 했으니까 이건 틀렸네요. 자, 이제 3번.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하며 이를 취득한 걸로 안 본다가 아니라 취득으로 본다. 자, 됐죠? 가액이 증가. 종류를 변경하거나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을 때는 증가된 부분은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대한 납세지는 취득세네요. 그럼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가 되는 거죠. 그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라고.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서로 부동산을 교환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원칙은 증여로 보는데 등기가 필요한 물건을 서로 맞바꿨을 때는 실제로 서로 간에 맞바꿨다는 걸 정부가 확인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 취득이 아니라 유상 취득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네요. 자, 1번. 자, 37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해라 그러면 등기하고 상관없이 취득세를 과세하는 걸 요걸 찾아라 이 뜻이에요. 환매 등기했으니까 이거는 등기했으니까 표준세율 중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가요.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기억은 탈락이네요. 자, 니은 무덤은 취득세만 과세예요. 무덤은 취득세만 과세, 등록면허세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그러면 취득세를 과세할 때 무덤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죽어버렸죠.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할 수 없죠. 등기할 수 없고 취득세만 물리니까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물리겠습니다. 자, 임시 1년을 초과하는 임시 사용 건축물도 이건 과세래. 임시 잠깐 쓰다 부셔버리니까 등기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 없이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산분할.
재산 분할은 물건값에 대해서 물리는가? 등기분에 대해서만 물리면 돼요. 재산 분할 이미 처음에 물건을 살 때 이미 세금을 냈으니까 이번에 등기할 때 등기분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등기분만 내니까 표준 세율 중에서 물건값 2% 빼고, 그러면 중과 기준 세율을 빼고, 자, 문제에서는 중과 기준 세율로만 그랬으니까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정답은 2번. 현재 37번처럼 이렇게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38번. 여기는 분리과세 대상의 토지를 골라라. 그럼 분리과세라는 것은 저율 분리과세와 고율 분리과세 모두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땅하고 사치활동으로 사용하는 땅 모두가 분리과세 대상이니까 모두 찾으라는 소리예요. 네, 시지역에 도시에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용지다. 그럼 공장이 도시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 있는 공장 땅은 이걸 공장 땅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요. 상가의 부속 토지로 봐요. 상가의 토지로 봐서 두 개로 나누죠.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과세로 가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은 종합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여기는 기준 면적 이내라 했으니까 별도 합산 토지네요. 그럼 기억은 별도. 그럼 기억은 탈락. 자, 니은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 정한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생산 쪽으로 쓰는 거니까 이거는 분리과세. 근데 물류 단지 물건 움직이는 거 물건 움직이려면 차로 움직여야죠. 차로 움직이는데 터미널 아니니까 별도 합산 과세. 골프장으로 사용한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니까 이건 사치하는 고율 분리과세. 특별시 지역의 개발 제한구역의 실제 영농. 그러면 도시의 개발 제한구역은 정부가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고 여기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도시에 있는 걸 원래는 종합으로 가야 되는데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을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 니을, 미음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니은, 니을, 미음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4번 이게 답이네. 맞았네. 이게 복잡하게 보이죠. 엄청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런 형태 문제로 우리 중개사 시험이 출제가 돼요.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 정도는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요 정도 풀려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토지 과세 구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39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저 재산세 쭉 보니까 물납이 나왔네요. 물납은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고 나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5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럼 분할 납부는 250을 초과하고 3개월 이내에 분할할 수 있는데 일단 500이 넘어버렸으면 그 세금의 50% 이하의 금액을 3개월 안에 분할하시면 돼요. 만약에 500이 넘지 않았다. 500이 넘지 않았을 때는 250을 초과한 액수를 분할 납부 신청하시면 돼요. 그다음 3번은 이제 해당 연재 주택에 대한 재산세고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네요. 20만 원도 안 되니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금액이 작았을 때는 7월 달에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7월 달 한 번에 끝내는데 만약에 과세 대상의 누락이나 위법이나 착오 등을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은 수시부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부과해놓고 나중에 다시 그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산림보호 쭉 나왔네요. 최종님이나 시험님. 최종님이나 시험님은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는 나무들이고 이거는 재산세를 물리지 않아요. 그다음에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정부가 사용을 하는데 내 물건을 유상으로 내 것을 정부가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내가 정부한테 대가를 받고 정부는 내 물건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나도 대가를 받았죠.
나도 대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재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과하겠네요. 재산세는 물리는 게 맞습니다. 내 물건을 정부가 유상 대가를 주고 쓰고 있으니까 나도 정부에게는 세금을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5번 틀렸네요. 이 문제에서는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돼요. 이제 40번.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1번은 국가. 우리나라 국가나 외국 정부가 등록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단 우리 정부에게 세금을 물리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세금을 물리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 대의자. 나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채권자가 대신 신고 납부했으면 그 사실을 즉시 통보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안에 등록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를 신청할 때 세금 낸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되니까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3번 틀렸네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의 과세 표준이 구분되지 않았을 때, 구분이 안 되고 한꺼번에 거래했을 때는 토지와 건물의 가격을 가격 비율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가액의 비율로 나눠, 여기서 가액이라는 건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눠가지고 각각 토지와 건물의 과세 표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제 5번은 광어권, 어권, 양식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자, 취득에 따른 등록은 원칙은 취득세로 과세를 해야 돼요. 취득세로 과세해야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취득세를 물릴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죠. 그때는 등록 면허세로 이렇게 과세를 바꿔서 세금을 물려요. 그래서 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를 법에서 아예 안 받아요. 법에서 안 받으니까 물건을 취득해서 등록을 하려면 등록 면허세로 세금을 내고 등기를 하셔야 돼요. 또 외국인 소유의 과세 대상 물건을 여기서는 연부 취득인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 소유 물건을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우리나라를 가지고 들어올 때 세관에서 이미 2%에 대한 취득세를 내니까 나중에 가지고 들어와서 등기할 때는 2% 빼고 난 나머지를 등록 면허세로 내셔야 돼. 왜냐하면 세관에서 이미 취득세란 세금으로 받아버렸으니까 나중에 또다시 취득세로 물리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득세 대신에 등록 면허세로 돌려서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건 앞에 이제 정답 틀린 건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4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제 이번 달 모의고사는 그렇게 진짜 어려운 문제로 어려운 지문으로 만들어서 일부러 이걸 틀려라 이런 문제를 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이제 차근차근 수업 진도를 잘 따라오시고 문제풀이 하시고 기출 지문 같은 걸 정리를 잘 하신 분이라면 분명히 내용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아직 이론 정리가 안 되시거나 내가 지문 전체 정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이 모의고사 딱 보고 난 다음에 그 7월 29일 날 그 시험에 아주 확실히 꼭 나오는 테마별로 묶어가지고 이론하고 기출 지문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10국태 강의라는 게 있어요. 혹시 이론이 정리가 안 되고 이제 단기간에 내가 이론하고 기출 지문을 좀 익히고 싶다.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10국태라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세법 마무리 과정이 있어요. 파이널. 그래서 파이널 과정,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세법이 조금이라도 덜 된 분이라면 7월 29일 날 실강을 하고 그러면 7월 30일부터 아마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할 거니까 그때부터 아마 들으시면 한 번 정도 아마 세법이 아직 정리가 덜 되신 분이라면 그거 한번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네요. 그래서 이번 달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이제 모의고사는 8월, 9월 딱 2번 남았어요. 그래서 8월 달은 임기원 선생님이 출제하고 9월 달은 제가 출제해서 이제 2번, 딱 2번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지문 하나하나 지문을 읽으시면서 최대한 꼼꼼하게 읽으셔가지고 한 번 읽으면 그 지문을 시험 볼 때까지 내가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지문을 읽어주시기 바라네요.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혹시 모의고사 점수가 아직도 내 욕심에 좀 부족하다 그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세법은 16개 중에서 못해도 12개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 세법 점수는 내가 이 정도는 분명히 내가 맞는다. 자신 있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네요. 자, 이번 달 모의고사 보시는 수고하셨습니다.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죠. 네, 다음 달 저는 9월 달에 또 뵙죠. 9월 달 모의고사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뵐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 달 수고하셨습니다.